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 사업의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회를 계속 찾잖아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팔려고 트라이를 계속하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성사가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제안을 하려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할 때 회사는 회사의 여러 부서들의 기능을 종합해서 최고의 이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겠죠. 그 제안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업팀이 주도가 돼가지고 각 여러 부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안서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에서는 마케팅이나 경쟁 전략을 수립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얼마에 제한을 할 것이냐 우리가 만드는 원가는 얼마냐 이런 거는 그런 관련 부서 관리팀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한 관련 회계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게 관리팀 같은 데서 해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관리팀 담당 직원이 봐도 좋고 이제 사업팀 담당자가 이제 봐도 좋은 영상이에요. 어떤 식으로 수익성 분석이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 수익성 분석이라는 강의로 제목으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발전기를 팔 거예요. 미국에다가. 발전기 모델은 이제 A1000이라고 그냥 지어 놨고요. 그래서 발전기를 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 파는데 수익성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성 분석을 여기서 이제 쭉 해놨는데 이제 여러 가지 표가 나와요. 그 표에 이제 구성 목차를 좀 적어놨습니다. 먼저 연도별 납품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사업팀에서 수익성 분석이라는 걸 하려면은 사업팀 담당자가 이제 오너가 되고 사업성 팀 담당자가 사업 기회를 찾고 저쪽에다가 우리 제품을 한번 프로포즈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회사에 이제 기존에 원가가 있으면은 기존의 원가 자료를 관리팀에 요청을 해서 관리팀 담당자로부터 그 이번 프로젝트 A100을 A1000을 팔기 위한 그 조건을 주면은 이 관리 담당자가 기존 원가에다가 A1000 미국의 A1000을 팔기 위한 그 특수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수익성 분석을 해서 주게 되죠.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수익성 분석 담당자하고 몇 차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 자료가 나오면은 그걸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사업팀 담당자는 그러면 사업 기회를 펼쳐가고 언제 계약해서 언제 납품하는 걸로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하겠다 그런 걸 연도별 납품 목록을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분석 담당자에게 이 기준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도별 납품 목록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수익성 분석 담당자는 그런 거를 이제 요청을 받으면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회사마다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전년 실적 그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코스트 테이블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은 얼마고 우리 회사의 간접비 직접 공수가 얼마만큼 투입되면 그 직접 공수에 대한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그럼 직접 공수가 투입되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는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용 계정 하나하나씩 추정하는 거죠. 재료비 추정하고 기준 공수 및 연도별 공수를 추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인건비를 추정하고 혹시 투자가 필요하면 전용 투자비를 추정하고 개발비가 필요하면 개발비도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때문에 미국에 뭐 교육을 가거나 뭐 해야 된다라면 뭐 그런 것도 이제 추정을 하고 또는 뭐 운반비도 추정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보증 수수료 이런 것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금을 어떻게 받고 자원 투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자 비용도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수익성 분석 종합을 하고 종합적인 수익성 분석은 이런데 그러면 주장비별로 수량이 있는 것별로
그러면 단위당으로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인 요약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사업팀에서는 뭐 단가 전략이란 제한 전략,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가격 제한 전략도 세워야 되고 경쟁 전략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 수익성 분석에 그런 전략을 녹아내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팔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포절이 완성이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이런 식의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팀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언제 계약해서 Y년도에 계약해서 Y 플러스 2년도에 납품을 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뭐 한 18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이제 제작을 해서 바로 제작을 여기서 2년 동안 내내 제작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이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100개를 납품한다. 뭐 저는 여기서 미국의 미국의 A1000이라는 제품을 납품하는데 100개를 납품한다. 그래서 100개를 발전기 100개에 따른 부수 장비가 뭐 원투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나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납품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해외하고 현지라고 하는데요. 현지 하나 쓰고 국내라고 하나 쓸게요. 미국에 가서 교육을 한 차례 해주고 미국 직원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뭐 한 차례 교육을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운반비는 한 번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팀에서 계약을 제안을 이제 계략적으로 계산했고 단가도 사업팀에서 뭐 경쟁 단가, 시장 단가가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줍니다. 그럼 총 계약 금액은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오른쪽에서 계속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원가 계산이 되겠죠. 저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처음 만드는 거면은 관련 기술적인 그 검토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원가 조절을 주면은 그거를 이제 수익성 분석 담당자는 정리를 해가지고 원가를 만들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밀어넣게 되겠죠. 밀어넣게 되면은 계약 금액이 나오고 매출액이죠. 그다음에 총 원가가 나오면은 여기 이익이 나오고 이익률이 나오게 되죠. 이런 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표를 만드는 과정, 실제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작업이 되게 되면은 이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현재는 작업이 아직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할 거고요. 우선 이제 연도별 납품 목록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는 회사가 있고 제안 같은 거 안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제안하는 회사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각 회사는 어떤 식으로 원가 계산할 건지 그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자, 첫 번째 환율이 있겠죠. 환율 지금 한 1150원, 1180원 정도 하는데 1100원으로 이제 회사가 정해 놓은 환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부대 비율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부대 비율이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매출은 그냥 그 환율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 도입 재료비들에 대해서는 환율이 1000원이면은 뭐 100달러짜리 사면은 100달러 곱하기 1100 해가지고 딱 오는 게 아니라 뭐 부대 비율 이런 게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거 통계치를 가지고 저렇게 뭐 저는 1% 정도 지금 가정을 했고요. 각 회사마다 뭐 0.5% 또는 1%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적용을 하시면 되고 딱히 없다 하면은 막 이거 0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쪽에 반영하고 이거는 도입 재료 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률. 뭐 회사마다 간접률을 어떻게 배부하느냐도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간단하면서 이제 좀 많은 회사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 좀 전통적인 방법이죠. 직접 인건비 기준으로 간접 인건비를 배부를 하고 그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의 합계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간접 경비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저는 지금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이 좋다 나쁘다는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걸 혹시 영상을 듣고 참고해서 만드실 때 본인 회사가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생산 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는 간접 인건비율이 100%, 간접 경비율이 60%, 개발 쪽에서 발생하는 간접 연구소가 되겠죠. 간접 인건비가
60%, 간접경 비율이 50% 정도 가정을 했습니다. 기타 지표로는 뭐 공통판관 비율, 판관비, 이쪽은 이제 제조 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배분하는 거고요. 영업조직 또는 본사 조직에서도 이제 비용이 공통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는 매출 원가의 약 6.5%다. 요거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겠죠. 회사마다 비교를 했고, 지급이자율은 뭐 2.5%다. 임금 상승률은 4%다. 물가 상승률은 2%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이런 거 물가 상승률 같은 거는 재료비, 모든 원가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재료비인데, 재료비에 대해서 이제 2%씩 지금 만약에 Y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과거 실적이 Y-2년도에 실적이 있다. 생산 실적이 있다. 그러면은 Y-2년도에서 마이너스 1, 2, 플러스 2까지 하면은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치의 아니, 물가 상승률을 걸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전에는 뭐 이걸 만드는데 1,0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2%, 그 다음에 그 꺾은 선에서 4 해가지고 4번의 물가 상승률을 이제 걸어서 재료비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에이전트 피, 이 미국의 H1000이라는 걸 판매하는데 중간에 뭐 미국의 그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에이전트가 우리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이 회사한테 매출액의 5%를 주기로 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5%를 넣어야 되겠죠.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 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했다. 그러면 안 넣으시면 되고, 있다라고 우선 가정을 했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금 계획은 어떻다. 뭐 선수금을 딱 첫 해년도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 30%를 받는다. 중도금 없이 납품할 때 70%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금 계획이 있다면 이 수금 계획에 따라서 연회차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순이자 비용 계획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납품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2번은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수익성 분석의 기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표 리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번 이후에서부터는 각 비용 계정별로 원가 계산을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재료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재료비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영업에서 수익성 분석 담당자한테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Y 플러스 2년도에 매출을 하게 될 거다. 이게 뭐 이게 지금 만약에 뭐 당장 오늘 수익성 분석 담당자한테 요청을 한다면은 올해 요청을 하면은 뭐 2002년도, 내년도가 2022년도가 되고 2023, 2024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연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여기에 이런 납품 목록이 있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각 비용 계정들도 다 동일한 양식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엑셀에서 이게 정리를 할 때 모든 시트마다 동일한 양식으로 딱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종합장표에서 끌고 오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자, 재료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비는 딱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단위당 재료비가 얼마이다. 단위당 국내 재료비는 얼마가 필요하고 뭐 도입 재료비가 있으면 도입 재료비는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딱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차피 단위당 원가 계산이 되고 곱하기 수량해가지고 총 원가 계산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단위당 원가 계산이 얼마냐, 주장비 하나 만드는데 단위당 재료비가 얼마냐, 도입 재료비가 얼마냐, 부수장비 1 만드는데 국내 재료비가 얼마냐,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엔 이게 필요한 거고, 거기다 수량을 곱해가지고 총 재료비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만드는데 재료비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두 가지로 예상을 했고요.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적 재료비를 기준으로 추정을 하면 되겠죠. 자, 과거에 실적이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Y 플러스 2년도에 납품하는데 Y 마이너스 3년 정도에 이런 실적이 있었어요. 국내는 Y 주장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도입 재료비는 3,000불 정도가 있었다. 근데 뭐 Y-3년도에 실적이 있었으니까 우리 Y 플러스 2년도에 생산 및 납품을 해야 되니까 약 5년치의 물가 상승이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 앞에서 정해 놓았던 물가 상승률 2%를 가져온 거고요. 물가 상승 연수는 이제 5년 이게 Y-3년도에 실적이 있고 Y 플러스 2년도에 생산을 해야 하니까 5년치를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자,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물가 2%.
곱하기 꺾은세에서 5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치 Y 플러스 2년도에 재료비를 추정을 하는 거죠. 과거 실적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에다가 동일한 수식을 걸어서 이렇게 걸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위당 재료비에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 그대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수량을 곱하면 총재료비가 나온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적 재료비가 실적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실적이 있거나 유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참조하면 되고, 실적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연구소에서 이제 봄을 만들겠죠. 이 A1000이라는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봄을 이렇게 쫙 상세 봄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레벨 뭐 쫙 풀리면서 쭉 풀리면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구매팀에서는 이걸 다 견적을 내 가지고 이제 받겠죠. 네. 뭐 자, 여기 이제 봄을 제가 좀 풀어봤어요. 납품 주장비의 1의 A1000에 대해서는 뭐 AA와 BBA와 CC가 들어간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했죠. 여기서 상세 봄을 막뭐 몇십 개, 몇백 줄까지 갔는데 그걸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봄이 이렇게 풀리고 소요량이 이렇게 한 개, 한 개, 두 개 들어간다. 그럼 구매팀에서 이제 견적을 받아주겠죠. Y 플러스 2년도에 우리가 이걸 납품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달라 하면은 이제 구매팀에서 견적을 받아주면은 그 견적 단가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견적 재료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A는 6,500, BB는 1,500, CC는 두 개 들어갔는데 900만 원에서 두 개 하면 1,800 이런 식으로 해서 9,800이 됐죠. 도입 재료비는 얘만 들어가서 3,200 이런 식으로 9,800과 3,200이 돼서 얘가 이제 견적의 단위당 재료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는 과거 실적에다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걸어가지고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또는 2번의 방법을 하고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재료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단위당 재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전체 총원가 계산 종합을 할 때 이 정보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재료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준 공수, 연도별로 공수가 직접 공수가 얼마만큼 투입되느냐 이거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일한 양식이고요. 그럼 기준 공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비 1을 만드는데 우리의 직접 인력들이 몇 공수가 투입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것도 재료비하고 동일해요. 실적이 있다. 그러면 실적 공수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공수는 인플레이션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과거에 이 주장비 A1000을 만드는데 50공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2년 뒤에 만들 때도 50공수가 들어오겠죠. 뭐 특별하게 뭐 이게 뭐 러닝 커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걸 적용을 하겠지만 과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뭐 과거 아까 뭐 3년 전에 만들었는데 2년 후에 만드는데 러닝 커브가 적용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회사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회사 이 숙성분석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생산 쪽이나 뭐 이런데 뭐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생산기술팀 또는 뭐 관련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몇 공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겠죠. 그런 걸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실적을 넣거나 또는 저는 기술팀이라고 표했지만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정한 걸 가지고 공수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연도별 생산 수량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Y 플러스 2년도에 다 맞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Y 플러스 2년도에 100개를 만들고 50공수가 들어가니까 5000공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Y 플러스 1년도는 안 만드니까 0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공수는 15,000공수가 투입이 되네요. 이거를 맨먼수로 연간 월 맨먼수가 160 맨아워가 이제 1 맨먼수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6 맨먼스 정도 Y 플러스 2년도에 투입이 되고 이거는 약 8명 정도 의 인원이 투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 12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도 풀캐파였다고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이게 계약이 되면은 Y 플러스 2년도에는 8명이라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인원 계획에서 또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충원을 8명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자료가 연결이 되겠죠. 뭐 충원을 이제 한 해 안에 그건 또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겠죠. 뭐 오버타임으로 버틸 수도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공수가 이런 식으로 연도별 공수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또 추정을 해야 되겠죠. 인건비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일했고, 연도별 임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 지금 이 Y-2년도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예, 아, Y-2년도가 뭐 최근에 실적 또는 사업계획 연도라고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Y-2년도까지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Y-2년도에 땡땡팀 이걸 만드는 게 땡땡팀이라고 했을 때 땡땡팀의 임률은 시간당 3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Y-2, Y-1, Y 플러스 1, Y 플러스 2까지 해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4%로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4%를 업 시키면은 Y 플러스 2년도에는 35.1 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35.1이 이런 식으로 온 거고, 연도별, 여기 연도별 공수가 있잖아요. 연도별 공수에다가 연도별 임률을 곱하면은 직접 인건비가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2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직접 인건비가 35,000원 곱하기 50공수 곱하기 100개니까 100개 해가지고 총 인건비가 1억 7,500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인건비가 얼마만큼 투입되고 뭐 단위당 인건비는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걸 100으로 나누면은 한 개 만드는데 약 175만 원 정도 인건비가 투입이 된다. 주장비 A1000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인건비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재료비 원가의 3요소 재료비 인건비 경비잖아요. 재료비 인건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투자비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장비를 A1000을 만드는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장비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뭐 건구축도 뭐 건물을 구축물을 하나 지어야 되고 그 안에 기계 장치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 필요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건구축 뭐가 필요하고 기계 장치 뭐가 필요하고 기타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은 몇 개고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몇 개여서 총 금액이 약 5천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5천만 원을 이제 주장비 자 여기는 수량까지는 다 동일하고 투자비 그래서 총액은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총액은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주장비를 100개를 만드니까 100으로 나누면은 단위당으로는 약 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건구축이 1억이 들어간다. 잠깐만요. 그래서 공짜를 하나 더 1억이 들어간다. 하면은 1억 4천이 되고 1억 4천을 100으로 나누면 단위당 140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총 투자비가 필요하고 단위당으로는 5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가정을 했고요. 만약에 혹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약간의 연구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비나 개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RE, NRE라고 또 구분하잖아요. 리커링 코스트, 논 리커링 코스트에서 리커링 코스트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같이 증가하는 것, 변동비 성격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논 리커링 코스트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일회성 비용,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투자비,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는 어차피 하나를 만들든지 10개를 만들든지 100개를 만들든지 한 번 개발비는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논 리커링 코스트가 되겠죠. 이런 거는 제한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단위당 원가는 떨어지고 이게 되는 거겠죠. 자, 개발비는 자, 어떻게 보면은 원가 계산 안에 작은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개발비의 원가 계산을 하고 개발비를 또 다시 이제 우리 아까 투자비 이렇게 뿌려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총액은 얼마고 단위당 얼마고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를 추정을 하는데 자 재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공수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직접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나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연구소에서 개발할 때 이게 연구소에서 기초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뭐 PM 이런 분들이 이 A1000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개발하는데 들어가고 공수가 약 직원이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연구소 가서 어디 시험장장 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기초자료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주장비 A1000에 대해서만 원가 계산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고, 여기에 1000만원, 4맨먼스, 그 다음에 4맨먼스는 임률, 연구소의 임률, 연구소는 보통 맨먼스 관리를 하니까, 맨먼스 480만원 정도, 이건 480만원 정도가 뭐 들어간다, 맨먼스가. 480만원 정도의, 어떻게 계산했나 볼까요? 자, 개발기간 평균 임률로 했네요. 개발기간은 우리가 Y 플러스 2년도에 생산 및 납품하니까 Y년도하고 계약하자마자 하겠죠. Y년도하고 Y 플러스 1년도 2년간의 개발을 한다고 적어놨네요. 이 개발을 한다고 봤고, 이거의 평균 임률이 530만원 정도 되고, 530만원 곱하기 4맨먼스를 곱해가지고 약 2100만원 정도 직접 인건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앞쪽에서 만들었던 지표, 거기서 연구소 간접률이 60%, 50%였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간접 인건비가 계산이 되고 간접 경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더하면 총 인건비가 나오고, 경비 쪽에는 직접 경비, 뭐 시험장 사용료 이런 걸로 500만원, 간접 경비, 배부받은 간접 경비 해서 합이 2100만원. 그래서 재료비 1000만원, 인건비 3300만원, 경비 2100만원에서 총 개발비가 6600만원 정도 지금 들었습니다. 계산이 됐고요. 그럼 6600만원이 개발비 총액으로 오고, 수량이 1100개였으니까 100으로 나누면 단위당으로는 65만원 정도 개발비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발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출장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A1000이라는 발전기를 미국에 판매하고, 또 이제 당사 지원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뭐 우리 발전기를 사갔으면 큰 공장이 되겠죠.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고 뭐 교육을 해주는 이런 걸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 해외 출장 현지로 가는 걸, 현지 이제 교육을 해주러 한번 가는 거고, 또 이제 고객이 한번 오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는 거.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뭐 공장에 무슨 검사를 참관하러 올 수도 있겠죠. 품질 같은 거 테스트하러 올 수도, 뭐 그런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직원이 교육하러 갈 수도 있고, 뭐 설치하러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냥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 먼저 해외 출장을 얘기를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교육을 현지로 간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가느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4명이 간다. 4명이 가는데 가서 5일을 일한다. 그러면은 4명이 5일을 일하니까 이게 4 곱하기 5 곱하기 8을 하면은 투입 공수는 160 공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60 공수를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0 공수는 이제 아까 직접 인건비 쪽에서 반영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직접 인건비에 160 공수가 이거 왔잖아요. 그렇게 계산이 돼서 온 겁니다. 자, 해외 출장비 설명드리겠죠. 그래서 160 공수가 이렇게 왔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가려면은 항공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공료, 숙박비, 항공료는 200만원이라고 계산했고, 숙박비는 20만원, 하룻밤 자는데 20만원, 그다음에 활동비를 10만원, 기타 비용을 이거에 10%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환율은 1100원이라고 아까 가정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런 해외 출장을 가는 비용을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인원이 4명, 근무일수는 5일, 항공료는 그러면은, 자, 4명 곱하기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계산했고, 숙박비는 4명, 자, 근무일수가 5일이면은, 자, 숙박일수는 며칠이 될까요? 숙박일수는 6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장일수는 7일이 되겠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정도 더 걸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숙박비는, 자, 4명 곱하기 6일 곱하기 숙박료 200불 곱하기 환율 해가지고 528만원이 계산이 됐고, 활동비는 4명 곱하기 7일 곱하기 100불 곱하기 1100원 해서 활동비가 또 계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경비는 이런 제 비용의 10%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근데 회사마다 또 기준이 있겠죠. 굳이 그렇게 기타니까 뭐 또
이렇게 해외 출장 가서 뭐 하다 보면은 뭐 잡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게 비용이 발생하니까 뭐 이 정도로 좀 예비비를 좀 태워두는 거죠. 그래서 해외 출장의 비용이 1,799만 6천 원이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이 비용이 기술 지원의 해외 출장비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객이 출장 오는 비용도, 자, 고객이 2명 오고 5일을 머무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숙박 일수는 이게 6일을 계산한다고 출장 일수는 7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항공료까지 뭐 납부를 하냐 안 하냐는 그거는 제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있는데, 저는 그냥 낸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항공료를 계산하고 고객의 숙박비를 계산을 하고 고객의 활동비, 활동비는 솔직히 활동비는 아니겠고 뭐 우리가 고객 오면 이제 밥 사주고 뭐 그런 거 음, 케어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비용 등등 좀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또 이제 고객 체류비에 이제 반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 현지의 공수는 160공수, 해외 출장비는 180만 원도 발생을 하고 1,800만 원도 발생하고, 국내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160공수 투입을 하고 고객 체류비가 약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운반비. 운반비는 이제 과거 실적이 있으면은 과거 실적, 유사한 실적. 근데 운반비는 우리가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나라에 팔았다면은 그 참 굉장히 신뢰성 있게 참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딱 매칭되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튼 뭐 운반비가 아무튼 운반비는 뭐 유사하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관련 전담 부서에서 추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한 번 운반을 하고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증료들이 좀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관비였습니다. 운반비부터는 판관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출장비, 앞에 재료비, 인건비, 그 다음에 전용 투자비, 개발비, 해외 출장비, 고객 체류비 이런 거 다 제조원가였고, 운반비는 판관비고요. 판관비 이제 9번, 10번 재보증 수수료. 재보증 수수료는 계약 이행 보증 수수료하고 계약이 완료되고 우리가 납품을 한 이후에 뭐 하자 보증 수수료, 하자 보증료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 보증료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 있는 부분은 다 이제 상수로 넣은 건데 가정을 한 거죠. 계약 보증료는 10%를 하는 걸로 했고 하자 보증료도 10%를 하는 걸로 했어요. 만약에 5%라면 여기다 5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보증료 납부 기간은 2년, 2년짜리 상황이니까 Y년도에 계약해서 Y 플러스 2년도에 납품하니까 2년이 계약 기간이고요. 하자 보증 1년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동일하게 계산되는데 계약 보증료를 보면 계약 금액이 이게 아마 총 계약 금액이 오는 거고요. 보증 비율이 10%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보증 대상은 이게 단위가 1,000원이니까 한 6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보증료율은 0.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연 0.5%입니다. 그럼 연간 보증료는 수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총 보증 대상 금액 곱하기 0.5%면은 약 290만 원 정도가 연간 보증료가 되고 2년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곱하면은 연간 총 보증료는 57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계약 금액 대비 약 0.1%가 되는 거고, 하자 보증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은 0.05%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선수금 보증은 우리가 아까 선수금을 30% 받는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선수금은 30%가 아니라 뭐 15% 나오면 15% 넣으면 여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액 곱하기 선수금 비율 하면은 보증 대상 금액이 되고, 보증료율이 얼마다 뭐 회사마다 뭐 실적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넣으면은 연간 보증료율이 나올 테고 보증 기간이 나오겠죠. 이거 사업 기간이 2년이니까 2년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은 선수금 보증료는 1,700만 원 정도 되고 계약 금액 대비 0.3% 정도 된다. 그래서 0.1, 0.05, 0.3% 얘들이 계약 보증료, 하자 보증료, 선수금 보증료로 총 이 보증료는 0.45% 정도 지금 원가가 계약 금액 대비 원가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료, 제 보증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대로 계산하려면은 캐시 인이 어떻게 되고 캐시 아웃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두 개를 네트 쳐서
넷 밸런스가 순 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누계 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누계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이자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제안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 캐시인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기간이 2년짜리예요. 2년짜리고 자원 투입이 만약에 꾸준하게 이분하게 나간다고 했을 때 2년짜리면은 가운데 1년에 돈을 100%를 다 받는다고 하면은 가정을 하면은 앞에 1년은 이자 비용이 발생할 테고 돈을 하나도 안 받고 1년 동안 투입만 계속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뒤에 1년은 돈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근데 자원 투입은 동일한데 딱 가운데서 다 받았으니까 앞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하고 뒤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겠죠. 이 순이자 비용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을 받았어요. 선수금을 30%를 받고 납품자를 이제 마지막에 납품하고 이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58억 정도가 입금되는데 사업기간이 24년이고 그러면 선수금은 24개월짜리인데 앞에서 받았으니까 총 가운데 12개월째 기준으로 12개월을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자 기간이 12개월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자 비용이니까 순이자 비용에서 마이너스를 친 겁니다. 그래서 순이자 기간이 마이너스 12개월이 되는 거고 지급이자율이 0.25%였잖아요. 그래서 수금금액 곱하기 순이자 기간 12개월 마이너스 12개월 곱하기 2.5% 나누기 12 해가지고 순이자 비용이 4,3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납품자는 가운데 12개월째 받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뒤에 24개월째 받게 되잖아요. 근데 24개월째 납품을 하고 약 2개월 뒤에 뭐 행정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 입금이 된다고 했을 때 총 14개월 동안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자 기간 14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금금액 곱하기 순이자 기간 14개월 곱하기 2.5% 나누기 1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억 1,800만원 정도가 순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4,300만원 마이너스 4,300만원을 더하면 7,400만원 정도가 순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7,400만원을 총 계약 금액으로 나누었을 때 1.2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이자 비용은 계약 금액 대비 1.29% 정도라는 계산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계산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상수로 정해놓는 지표, 결정되어지는 지표는 그냥 기장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계산 지표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계약 금액 대비 약 1.29% 정도 발생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자, 11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제조 비용, 판관 비용, 그 다음에 순이자 비용까지 계산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하는 겁니다. 실수엄수성 종합이라는 표에서 이제 종합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납품 품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장비, 교육, 현지, 교육, 국내, 운반비. 여기까지 총 6개의 납품 품목이 있었어요. 6개의 납품 품목별로 원가 계산을 쭉 했던 게 이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재료비 계산했을 때, 계산했던 거 끌고 오고, 지금 여기 다 수식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부 여기 보시면 수식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정리했던 걸 그냥 다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료비 끌고 오고, 인건비, 공수 끌고 오고, 그러면 간접 인건비는, 자, 우리가 앞에서 지표를 결정해 놨잖아요. 생산에 대한 간접 지표는 100%다. 그래서 생산 직접 인건비 곱하기 100%면 간접 인건비가 되고, 간접 인건비는, 자, 총 인건비 곱하기 간접 경비율. 60% 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간접 경비율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전용 투자비 아까 계산했던 거, 각 납품 품목별로 계산을 다 해놨거든요. 그것들이 오는 겁니다. 해외 출장비.
현지에 가는 것들에서 해외 출장 비용 오고,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고객 체류 비용이 오고, 직접 비용이 있으면 직접 비용을 반영하면 되는 거였고, 에이전트 피 5%라고 아까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5%라고 오는 거고, 그래서 제조 원가는 우리 공장에서 제조비, 인건비, 경비로 발생하는 것을 제조 원가 1로 표현을 했고, 이거 외에 발생하는 제조 원가에 대해서 뭐 에이전트 피 등을 이제 제조 원가 2라고 했습니다. 총 제조 원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공통 판관비는 아까 이제 6.5%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5% 계약 금액의 6.5% 곱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계약 금액은 여기 있고, 이 원화 계약 금액은 아까 맨 처음에 사업팀에서 이제 얼마에 납품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3만 불, 주장비, 발전기 하나에 3만 불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걸로 이제 사업팀에서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 가격으로 여기에 온 거죠. 그 가격이 여기 3만 불이 온 거고, 3만 불 곱하기 이제 10개니까, 100개니까 곱해서 온 거죠. 그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한 거고, 이걸 가지고 6.5%를 곱해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라는 별도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1억이 온 거고요. 보증수수료는 아까 뭐 4.5% 정도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거를 계약금액 곱해서 또 온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본 사업 관련 지표가 에이전트 피는 5%였고 보증수수료는 4.5% 아까 계산했던 겁니다. 영업차는 1.29% 이것도 계산했던 거죠. 그 계산해가지고 지금 정리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묶여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비 좀 작게 하겠습니다. 주장비 1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21%, 22% 정도의 세전이익률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부수장비 1, 부수장비 2, 교육, 운반비 각각의 납품 항목별로 이제 수익률 계산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썸하면은 전체가 23.5%가 이익률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수익성 분석 종합이고요. 수익성 분석 종합의 수량이라고 또 표시하는데 얘는 100개, 100개, 10개 아까 납품 항목, 품목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단위당 자료를 이제 100, 이제 총액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100으로 나누면 이제 단위당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당으로는 뭐 우리가 총액 기준은 얼마인데 그러면 그래서 단위당은 얼마, 하나 얼마야?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거래처에 프로포즈를 할 때도 고객이 프로포즈를 할 때도 A10이라는 A1000이라는 우리 발전기는 하나에 얼마 3만 불에 제한을 합니다. 100개를 제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단위당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단위당 손익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다시 요약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영업팀에서 만들어주었던 그거잖아요. 그 납품 품목표잖아요. 수량이 얼마였고 단가가 얼마고 그래서 총 계약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이제 자 여기에서 계산되었던 총 금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300만 불이었고 계약 금액은 총 원가는 총 원가라고 하면 제조원가, 판관비, 연계차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230만 불이잖아요. 230만 불을 계산된 걸 여기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세전이익은 얼마다. 각각의 납품 품목별로 세전이익은 얼마고 이익률은 얼마다. 부수장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술 지원에 대한 현지는 얼마고 뭐는 얼마다. 운반비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를 수익성 분석 담당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팀 담당자에게 줍니다. 그럼 사업팀 담당자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었겠죠. 뭐 가격을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쟁 환경은 어떤가, 우리의 뭐 환경은 어떤가 다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중에 이 자료를 받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표하고 이 표는 동일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도 어차피 그 계산되었던 거를 끌고 온 거였고요. 그럼 본인이 줬던 단가가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3만 불에 제한을 할 때 한 22% 정도 이익이 남겠네. 근데 3만 불? 3만 불이면은 과연 될까? 뭐 경쟁사 뭐 비사를 보니까 경쟁사 비사는 2만 5천 불에 팔고 있어. 근데 경쟁사보다 우리가 스펙이 좋아. 사양이 좋아. 뭐 특별한 뭘 할 수가 있어. 경쟁사
보다 우리가 좋은 사양으로 한 2,000불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건강경사가 25,000불이면은 우리는 27,000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30,000불은 안 되고 27,000불로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7,000불 했을 때는 이익률이 14% 정도 되잖아요. 아, 14% 정도면은 우리 회사의 뭐 가이드라인이 15%였으니까 그거 비슷비슷하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최종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량을 200개가 아니라 200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고 200개를 제한을 해보겠다. 그럼 200이라고 한번 넣어봅니다. 200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게 좋아지겠죠. 원가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까 NRE 비용이 있었잖아요. 개발비나 투자비 이런 것들은 총 금액은 결정되어 있는데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비용으로 반영이 되니까 단위당 비용이 낮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고객에게 100개 팔 때는 얼마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데 200개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까지 더 낮춰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전략적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목이 좀 아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회사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 수익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대해서 너무 빨리 말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유튜브라는 거는 계속 돌려들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한 번 더 듣고, 자료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듣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이제 각 회사에서 수익성 분석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수익성 분석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쪽에 이제 사업팀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하면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실 거예요. 서로 원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영상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뭐 공부 스터디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